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이건 키홀급입니다. 12월의 새벽, 전 세계 정보기관이 동시에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4호, 그리고 단 5일 뒤 아리랑 7호. 겉으론 평범한 과학 위성 같았지만 나사가 확대 분석하는 순간 펜타곤이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미국만이 독점해온 금단의 기술,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고 누구도 넘지 못했던 그 장벽을 한국이 단독으로 돌파한 겁니다. 그날 밤 미국 국방부 상황실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한국이 우리 룰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는 시청률을 장악했고 동맹국조차 한국의 다음 수를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왜? 단 5일 간격의 발사가 세계 질서를 흔들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중간에 끊을 수 없는 긴박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화이팅!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전 세계로 한국의 기술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로엘입니다. 미 국방부 우주위협 분석관이에요. 30년간 미국의 우주 패권을 지켜온 사람이죠. 위성 하나, 로켓 하나가 발사될 때마다 저는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요. 그래서 자신했어요. 이 분야에서 놓치는 건 없다고요. 11월 27일 새벽 3시였습니다. 지하정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나사에서 보낸 보고서를 열람하는 중이었죠. 평소처럼 루틴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위성 아리랑 7호에 대한 기술 분석 보고서였거든요. 한국이요?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어요. 동맹국이고 기술 수준도 파악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해상도 0.25m급 광학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키올 12호급이었어요. 미국이 30년간 독점해온 최고 수준의 정찰 성능이었죠.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원본 데이터를 확인했죠. NSA 분석팀이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스펙, 레이더, 추적 데이터, 광학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모두 일치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30년간 미국은 우주정찰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동맹국들조차 우리 기술에 의존했죠.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몰래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개발했을까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발사 일정 분석 보고서였는데 거기엔 누리호 4호와 아리랑 7호의 발사 간격이 단 5일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11월 27일과 12월 2일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봤어요. 이건 전형적인 테스트와 본게임 구조였거든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리호로 먼저 발사 절차를 시험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 반응을 관찰한 뒤 5일 뒤 진짜 목표인 아리랑 7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었죠.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감시망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한 수 앞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응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전략 게임이었죠.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펜타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죠. 이미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한국이 우리한테 이런 걸 숨길 리 없다고요. 분명 오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해상도 수치, 발사 일정, 궤도 분석 자료까지요.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고요.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통제했고 지금 우리 감시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한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만든 룰을 더 이상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책상을 쳤죠. 말도 안 된다고요. 동맹국이 우리를 배신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독립이죠.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누군가 직접 가서 한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임무가 제게 떨어졌습니다. NSC 보좌관이 말했어요. 로엘 박사, 당신이 가야 합니다.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당신뿐이니까요. 비행기 티켓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행이요. 집에 들러 짐을 쌌어요. 노트북과 분석 자료, 그리고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전제들을 가방에 넣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간 이 도시에서 미국의 우주 패권을 지켜왔죠. 그런데 지금은 그 패권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시 한번 보고서를 읽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히 움직였을까요? 왜 미국과 협의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였어요. 협의하면 통제당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저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위성이 미국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걸요. 오싹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세상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누군가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6시간 뒤면 서울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한국은 정말 미국 감시망을 뚫을 수 있을까요? 5일 뒤 발사는 성공할까요? 그리고 성공한다면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할 테니까요. 30년간 이 일을 해온 저는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진실은 데이터 속에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번엔 그 데이터가 한국 땅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아리랑 7호 스펙시트를 꺼냈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한국, 당신들은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요. 비행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죠. 노트북을 열고 위성 RAW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아리랑 7호 스펙시트와 실제 궤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대조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공개된 탑재체 무게는 500kg이었는데 궤도 진입속도 계산 결과는 최소 700kg급 페이로드를 가정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였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축소 보고였어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표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진짜 능력을 숨기려는 거예요. 미국의 경계심을 낮추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 치밀함이라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기만이었죠.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스펙을 축소했다면 다른 것도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광학 해상도, 통신 암호화 수준, 기동 능력까지요. 한국은 카드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요. 기내 와이파이로 펜타곤에 접속했습니다. 암호화 채널을 통해 우주군 작전실에 연결됐어요. 화면에 브리핑 문서가 떴죠. 제목은 누리호 발사 대응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미국 우주군은 이미 준비를 끝냈더군요. 누리호 발사 시 텔레메트리 감시 프로그램을 은밀히 삽입할 계획이었죠. 발사체의 모든 통신 신호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서 분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모르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맹국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이 이걸 모를까요?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예상 못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건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죠.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최서윤 박사, MIT 양자암호 전공,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통신보안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죠.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박사 논문 제목이 양자 얽힘 기반 위성통신 보안 프로토콜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양자암호요. 이건 이론상 해독 불가능한 통신 기술이에요. 만약 한국이 이걸 실용화했다면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저는 곧바로 최서윤 박사의 최근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2년 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었어요. 제목은 위성 기반 양자키 분배 실증 실험이었죠. 논문을 다운받아 읽었습니다. 영어였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미 2년 전에 양자통신 위성 실험을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니까요. 작은 나라, 기술 추종자, 미국 우산 아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그들이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방심했죠.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최서윤 박사,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미국 감시망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죠. 만약 그녀가 양자암호 시스템을 완성했다면 우리는 한국 위성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승무원이 물을 갖다 줬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했거든요. 서울에 도착하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한국은 정말 미국을 따돌릴 준비가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곧 나올 겁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10시간 뒤면 인천공항이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꿈속에서 위성 하나가 떠올랐죠. 아리랑 7호였습니다. 그 위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나오니 한국 측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성훈 씨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외교부 과학기술협력과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지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 4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죠. 김성훈 씨는 운전하면서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고속도로는 깨끗했습니다. 미국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나았죠. 도로 표지판은 정확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이 나라가 기술 강국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인프라부터 달랐거든요. 나로우주 센터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꼼꼼했죠. 제 가방을 열어보고 노트북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아이디를 보여줬지만 절차는 생략되지 않았어요. 원칙대로 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인사를 나눴죠. 그의 악수는 단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엘 박사.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예리했죠. 저는 즉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벽면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엔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죠. 박준혁 단장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저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미국 측 고문단도 도착했습니다. 공군 대령 2명과 기술진 3명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틀 전부터 여기 상주하고 있었죠.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대령이 제게 속삭였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요. 한국 측이 너무 침착하다고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누리호 발사 일정을 설명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발사 예정이라고 했죠.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텔레메트리 데이터 공유는 어떻게 되냐고요? 박준혁 단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물론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묘했어요. 협조하겠다는 건지 거부하겠다는 건지 모호했거든요. 미국 대령이 다그쳤습니다. 실시간 전송이 필요하다고요. 한국 측 기술진이 대답했습니다. 실시간은 어렵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상 불가능하다고요. 대신 발사 후 30분 이내 요약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미국 대령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경직됐습니다. 저는 개입했어요. 박 단장님, 미국으로선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동맹국으로서 협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박준혁 단장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로엘 박사, 우리도 동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여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소개했어요. 최서윤 박사입니다. 통신보안 책임자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비행기에서 찾아본 양자암호 전문가죠. 최서윤 박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묻어났죠. 미국 대령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측 텔레메트리 장비를 발사체에 설치하겠다고요. 최서윤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대령이 반박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NATO 표준이라고요. 신뢰성이 검증됐다고요. 최서윤 박사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실시간 공유라는 게 결국 미국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방식이 구식이네요. 우리는 양자암호 기반 분산 네트워크를 씁니다.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기술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양자암호를 실용화했다고요? 한 기술자가 물었죠. 최서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부터 운용 중입니다.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그럼 미국 측 감시 장비와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최서윤 박사가 저를 봤어요. 정확히는 호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이 더 안전하니까요.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죠. 박준혁 단장이 정리했습니다. 로엘 박사, 우린 최대한 협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 주권은 지켜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죠. 회의는 2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미국은 실시간 데이터를 원했고 한국은 거부했죠. 평행선이었습니다. 저는 지쳐갔어요. 이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돼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센터 내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루도 앞바다였어요. 고요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펜타곤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은 완전히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썼죠. 미국의 통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를 보내면 워싱턴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창밖으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기서 누리호가 발사돼요. 그리고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서윤 박사의 말이 떠올랐죠. 방식이 구식이네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 계속 발사 장면이 나왔거든요. 씻고 나와 창밖을 봤죠. 발사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미 최종 점검이 시작된 거예요. 아침 6시에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미국 측 고문단도 모두 모여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죠. 한국 기술진들은 차분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박준혁 단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편한 곳에 앉으세요. 곧 시작됩니다. 발사 2시간 전이었습니다. 미국 대령이 다시 요구했어요. 텔레메트리 프로그램 설치를 허가해달라고요. 박준혁 단장은 고개를 저었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로 충분합니다.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사 1시간 전입니다. 관제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기술진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죠. 최서윤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메인 콘솔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무언가 최종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30분 전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죠.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이 순간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발사 10분 전입니다. 갑자기 미국 측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텔레메트리 신호 끊김이라는 메시지가 떴죠. 대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소리쳤어요. 기술진이 당황하며 확인했죠. 신호가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은 정상입니다. 발사에 문제 없습니다. 대령이 따졌어요. 신호가 왜 끊긴 거냐고요. 최서윤 박사가 대답했죠. 보안 프로토콜 때문입니다. 발사 직전엔 외부 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돼요. 외부 접속이요? 대령이 반문했습니다. 우린 동맹국인데 외부라는 겁니까? 최서윤 박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시스템상 미국도 외부입니다. 담담하게 말했죠. 대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발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어요. 박준혁 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니까요. 대령이 소리쳤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면 발사할 수 없다고요. 박준혁 단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우리 발사체입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5분, 4분, 3분. 미국 측은 혼란에 빠졌어요. 신호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최서윤 박사를 봤어요. 그녀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라는 듯이요. 1분 전입니다. 관제실이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죠. 박준혁 단장이 말했습니다. 발사 승인. 최종 카운트가 시작됐어요. 10, 9, 8, 7.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6, 5, 4, 3, 2, 1. 점하였습니다. 스크린에 발사대가 보였어요.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죠. 누리호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미국은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발사 5분 후입니다. 1단 분리 성공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한국 기술진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모니터는 여전히 검은 화면이었어요. 아무 데이터도 수신하지 못하고 있었죠. 발사 10분 후였습니다. 2단 분리 성공. 다시 박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3단 점화. 페어링 분리.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 스크린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지만 미국은 볼 수 없었어요. 발사 15분 후입니다. 위성 분리 성공이라는 최종 보고가 나왔죠. 박준혁 단장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성공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미국 측 모니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신호가 복구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발사는 끝났고 위성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요약 데이터뿐이었어요. 발사 성공, 궤도 정상, 시스템 양호. 그게 전부였죠. 대령이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우릴 완전히 배제한 거 아니냐고요. 박준혁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배제가 아닙니다. 보안이죠.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대령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최서윤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의도적이었죠?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죠. 로엘 박사님은 똑똑하시네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5일 뒤가 진짜예요. 오늘은 예행 연습일 뿐이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행 연습이라고요? 그럼 아리랑 7호 발사 땐 뭘 할 거냐고 물었어요. 최서윤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죠. 관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은 완전히 눈이 가려진 채로 한국의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아니, 지켜보지도 못했죠. 그저 결과만 통보받았을 뿐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일 뒤면 아리랑 7호예요. 그때 한국은 뭘 보여줄까요? 그리고 미국은 또다시 속수무책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는 거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 어딘가에 누리호가 날아가고 있었죠. 미국이 보지 못한 발사체가요. 오싹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받았죠.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로엘 박사, 무슨 일이냐고요? 신호가 왜 끊긴 거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릴 차단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다음 발사도 똑같을 거라고 보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니 더 심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다시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거든요. 발사 당일 밤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펜타곤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죠. 화면엔 국방부 차관과 NSC 보좌관, 우주군 사령관이 보였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어요. 차관이 먼저 물었습니다. 로엘 박사, 정확히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이 발사 10분 전 모든 외부 접속을 차단했다고요. 미국 측 텔레메트리는 완전히 먹통이었다고요.
의도적인 블랙아웃이었다고 말했죠. NSC 보좌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동맹국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신뢰 위반 아닙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 입장에선 기술 주권 보호라고 주장할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말했고요. 우주군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5일 뒤 아리랑 7호 발사 때도 똑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히려 더 철저할 겁니다. 최서윤 박사가 직접 말했거든요. 오늘은 예행 연습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차관이 물었죠. 그럼 우리 옵션은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 받아들인다. 둘째, 발사 중단을 요구한다. 셋째, 강제로 막는다. 셋째는 불가능합니다. NSC 보좌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동맹국 발사를 물리적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럼 첫째나 둘째뿐입니다. 받아들이거나 압박하거나요. 회의는 2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낸다는 거였죠. 암호키 공유, 데이터 실시간 제공, 거부시 재민 경고. 강경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관계가 악화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 서한이 전달됐어요. 한국 정부는 48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회신했죠. 검토 시간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준혁 단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로엘 박사, 미국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린 적이 아닙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왜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협조와 종속은 다릅니다. 우린 협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을 미국 통제 아래 두진 않겠습니다. 그건 주권 문제니까요. 단호했죠.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센터 주변을 걸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폭풍 전 고요함 같았거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틀 뒤 한국은 미국 요구를 거부할 거라고요. 그날 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관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김성훈 씨에게 물었죠.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고요.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종 점검 중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점검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구축하고 있다는 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이 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기술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아리랑 7호 발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세 문장이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화상으로 참여했죠. 차관이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우릴 무시하고 있다고요. 재밍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주군 사령관도 동의했죠. 하지만 국무부가 반대했습니다. 동맹관계 파탄을 감수할 순 없다고요. 재밍은 사실상 적대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최서윤 박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죠.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박사님, 정말 미국과 맞설 생각입니까? 그녀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맞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미국이 함께 가고 싶다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 든다면 거부할 겁니다.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이 재밍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서윤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재밍은 소용없을 겁니다. 우린 이미 데뷔했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였죠. 내일 보시면 알 거예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본관 건물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300명이 넘는 인원이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체 뭘 만든 걸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펜타곤의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은 항복할 생각이 없다고 썼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내일 발사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결론 지었어요.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 감시망을 뚫을 수 있는지 아니면 허세였는지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발사대에 아리랑 7호가 장착된 누리호가 서 있었죠.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동시에 위협적이었죠. 8시간 뒤면 발사해요. 그때 세상은 바뀔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미국의 30년 우주 패권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요.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발사 4시간 전이었습니다. 관제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미국 측은 이번엔 준비를 철저히 했죠. 우주군에서 파견된 전자전 전문가들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재밍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신호 차단 시도가 감지되면 즉시 재밍에 들어갑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죠. 한국이 정말 속수무책일까요? 발사 2시간 전입니다. 박준혁 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발사는 특별합니다. 아리랑 7호는 우리 최초의 완전 독자 기술 정찰 위성이죠. 그는 자부심이 가득한 표로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최서윤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연구원 5명과 함께였어요. 그들은 메인 콘솔 주변에 자리 잡았죠. 노트북을 펼치고 뭔가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발사 1시간 전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미국 측 모니터엔 한국 발사체 신호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는 듯 모든 센서가 활성화돼 있었어요. 재밍 시스템도 대기 상태였죠. 발사 30분 전입니다. 갑자기 최서윤 박사가 일어났어요. 박 단장님, 프로토콜 전환 준비됐습니다. 그녀가 보고했죠. 박준혁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전환하세요. 그 순간 한국 측 모니터 화면들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떴어요. 저는 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죠. 암호화된 데이터 스트림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자통신망이구나 직감했어요. 발사 15분 전이었습니다. 미국 측 재밍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대령의 명령이었죠. 전파 교란을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신호를 발사체 주파수에 쏟아부었어요. 이론상 모든 통신이 마비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화면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최서윤 박사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죠. 당연하다는 듯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미국 기술진이 당황했어요. 재밍이 먹히지 않는다고 보고했죠.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출력을 최대로 올려. 재밍 강도가 2배로 증가했어요. 일반 통신이라면 완전히 무력화될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끄떡없었습니다. 양자암호는 전파 교란과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어요. 발사 10분 전입니다. 이번엔 미국이 위성 4기를 동원했어요. 궤도상 전자전 위성들이죠. 한국 발사 경로를 향해 집중 재밍을 시작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교란이었어요. 박준혁 단장은 여전히 침착했죠. 발사 5분 전이었습니다. 최종 카운트가 시작됐어요.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지만 한국 통신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재밍을 예상했고 완벽히 대비했다는 걸요. 점하였습니다. 누리호가 불기둥을 뿜으며 상승했어요. 미국 재밍은 계속됐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죠. 한국 측 스크린엔 모든 비행 데이터가 선명하게 표시됐습니다.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점화. 완벽한 비행이었어요. 발사 15분 후였습니다. 위성 분리 성공이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미국 측 추적 레이더가 타겟을 놓쳤습니다.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기술진이 소리쳤죠. R이랑 7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령이 다그쳤습니다. 뭐라고요? 위성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기술진이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레이더 반사 신호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스텔스 코팅이거나 궤도 기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는 최서윤 박사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뭔가 작업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크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박 단장님, 첫 이미지 수신됐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선명한 위성 사진이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보였죠. 줌인되더니 글씨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게 0.25m급이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장소가 낯익었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백악관이었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사진이 떴어요. 펜타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콜로라도 슈리버 우주군 기지였죠.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우리 핵심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언제 찍은 겁니까? 최서윤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입니다. 발사하기 하루 전이죠. 잠깐 그럼.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이건 R이랑 7호가 찍은 게 아니라는 건가요? 최서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궤도에 있던 R이랑 6호로 촬영했어요. 7호는 지금 막 궤도에 올라갔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요. 아니, 어쩌면 몇 달 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국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보고 있었던 거죠. 최서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7호의 실제 해상도는 이것보다 높습니다. 0.15m급이에요. 공개 스펙은 절반만 밝힌 겁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기술 주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대령이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기술진들은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멍하니 바라봤죠. 30년간 믿어온 미국 우주 패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박준혁 단장이 일어났습니다. 로엘 박사, 이제 아시겠죠? 우린 미국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관제센터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 위 어딘가에 R이랑 7호가 있습니다. 미국이 찾지 못한 위성이요. 그리고 6호도 떠 있죠. 미국을 내려다보면서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이 하늘을 지배하지 않아요. 한국도 이제 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었죠. 동등하게요. 발사 당일 밤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급 소환이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통보를 받았죠.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았거든요. 16시간 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상황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국방장관, CIA 국장, NSC 보좌관, 우주군 사령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 양자통신 시스템, 재밍 무력화, 그리고
미국 본토 촬영 사실까지요. 스크린에 백악관과 펜타곤 사진을 띄웠을 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로엘 박사, 한국이 우리 기밀 시설까지 찍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로요. 0.15m 해상도라면 지상의 사람 얼굴까지 식별 가능합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자암호는 현존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독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NSC 보좌관이 책상을 쳤죠.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배제가 아니라 독립입니다. 그 말에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독립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협력은 하되 종속되진 않겠다는 거죠.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주군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응 방안은 뭡니까? 군사적 옵션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공격은 관계 파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그들 위성을 무력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CIA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어요. 아닙니다.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통제 대신 협력으로요.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반문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지켜온 기술 우위를 포기하라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미 포기한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니까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격론이 오갔어요. 강경파는 압박을 주장했고 온건파는 대화를 말했죠. 저는 데이터로 설득했습니다. 한국 기술 수준, 독자 개발 능력, 양자통신 완성도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기술 통제 정책을 재검토한다. 한국과의 관계는 종속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다. NSC 보좌관이 발표했어요. 저는 안도했죠.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로엘 박사, 솔직히 물어봅시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이 분야에선 그렇습니다. 적어도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자통신, 스텔스 위성, 독자 발사체까지 모두 최첨단입니다. 우리가 이론 연구하는 동안 그들은 실용화했어요.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군요. 저는 동의했죠. 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나라 기술 추종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12월 초겨울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과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함께 가야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준혁 단장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기술 통제가 아닌 협력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배울 게 많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하늘 위 어딘가엔 한국 위성이 떠 있습니다. 이 도시를 내려다보면서요. 이제 그건 위협이 아니에요. 새로운 협력의 시작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 단장이었어요.
이메일 받았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로엘 박사. 그가 말했어요. 우린 미국의 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트너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파트너입니다. 함께 갑시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30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패권이 아닌 협력을 선택한 순간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아리랑 7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별은 미국 것도 한국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3월 초 저는 다시 나로우주 센터에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이유였죠. 한미 우주협력 협정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대표단과 함께 왔어요. 공항에서 센터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석 달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땐 긴장과 불안이었다면 지금은 기대감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박준혁 단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로엘 박사. 그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 웃었죠.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석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 대신 화기애애함이 있었죠. 양측 대표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서윤 박사도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협정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위성 데이터 상호 공유, 양자통신 기술 공동 연구, 우주 쓰레기 제거, 협력까지 포괄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전제였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란히 앉았어요. 펜을 들고 문서에 서명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박준혁 단장이 제안했습니다. 발사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어요. 최서윤 박사도 함께였죠. 셋이서 발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사대가 가까워졌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었어요. 석 달 전 이곳에서 누리호가 발사됐죠.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던 그날이요. 이제는 웃으며 회상할 수 있었어요. 박준혁 단장이 말했습니다. 로엘 박사,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린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제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죠. 그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조용히 준비했고 완벽하게 실행했어요. 미국은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요. 솔직하게 말했죠. 최서윤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으니까요. 최악의 경우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믿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받아들여진다고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박사님의 양자통신 기술이 핵심이었죠. 그게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왜 쓰느냐죠. 우린 자유를 원했어요. 세 사람이 발사대 앞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고요했습니다. 박준혁 단장이 말했어요. 이곳에서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발사장이지만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시대를 연 곳이에요. 한국이 증명했죠. 크기가 아니라 기술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진심이었습니다. 최서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로엘 박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후배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오만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고요.
한국에게서 배운 교훈입니다. 박준혁 단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엘 박사 앞으로도 자주 뵙겠네요. 파트너니까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네, 동등한 파트너로요.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신뢰가 느껴졌죠. 센터를 떠나기 전 헬기를 탔습니다. 상공에서 나로우주 센터를 내려다봤어요. 발사대, 관제센터, 연구동이 작아 보였죠. 하지만 그 작은 곳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헬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미국 우주 패권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패권이 아니라 협력이 미래라는 걸요. 한국이 가르쳐 줬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단장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썼어요. 제목은 감사합니다였죠. 내용은 짧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비전이고 힘보다 중요한 건 지혜라는 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벨트를 맸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였죠. 비행기가 떴습니다. 고도가 올라가며 풍경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라가 세상에 보여준 것은 명확했어요. 조용한 준비, 완벽한 실행, 그리고 당당한 독립이었죠.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습니다. 한국의 위성이요. 아니, 이제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죠. 함께 우주를 탐험할 파트너의 성과니까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협력의 시대였습니다. 한국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죠.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요. 몇 시간 후 태평양 상공이었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수평선이 둥글게 보였죠. 지구는 둥글고 우주는 넓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어요. 함께 나눠야 하죠.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나왔어요. 익숙한 공기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달라진 거였죠. 30년 경력의 분석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인 사람이 됐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박준혁 단장에게서 답장이 왔더군요. 로엘 박사님, 우리도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함께 갑시다.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 패권이 아니라 파트너십.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한국 위성일 겁니다. 반짝이며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넓고 함께할 친구는 많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